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서장훈 씨와 개그맨 이수근 씨가 하는 프로그램 사연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 나온 주인공이 저랑 정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지 모르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제가 평소 보는 사연 채널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아빠와 둘이 살았어요. 혹시 TV 프로그램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집안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시도 때도 없이 벽에는 곰팡이가 쾌쾌하게 쓸어 있었죠. 그래도 가난을 탓해 본 적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그런 생활이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 부모님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런지 마음만큼은 부자였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 병간호를 한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였고 엄마는 병원에 누워 있었죠. 아빠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었고요.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 저를 보고 아빠가 같이 갈 곳이 있다며 옷을 이쁘게 입혀줬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 아빠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게 된 곳은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전 하하호호 웃으며 엄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4일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엄마한테 왔고 전 간호사 선생님 손에 이끌려 다른 방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에게 와서 말했죠. 엄마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 엄만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저와 아빠 단둘이 남게 된 거였답니다. 엄마가 죽은 이후로 아빠는 엄마 병원비를 갚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셨지만 몸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일찍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죠. 중학교 때부터 전단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고깃집 서빙, 청소, 신문 배달 등등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을 해서 그런지 고된 일을 하는 게 익숙하더라고요. 모든 일이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캐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동네 미용실에 갔더니 거기 원장님이 저에게 그랬죠. 학생은 나이도 어린데 고깃집이나 연탄집 서빙하지 말고 좀 좋은 곳에서 일해. 우리 손님으로 오는 아가씨는 캐디 일에서 돈도 많이 벌고 이쁘게 하고 다니더라고. 돈 많이 번다는 말에 혹하게 된 전 수소문해서 캐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글서글하게 잘 웃고 친절한 이미지 때문인지 저를 지정해 주시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손님이 자기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서류 정리를 하는 사람을 뽑는다며 저를 추천해 주신 거죠. 그렇게 저와 그 남자와의 인연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캐디 아가씨는 자외선 강한 곳에서 일하지 말고 실내에서 일해. 나이도 아직 20대 초중반인데 언제까지 몸쓴 일을 하겠어. 거기 변호사 사무실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일하는 곳인데 분위기도 좋고 일하기 편할 거야. 뭐 다른 송사 업무나 복잡한 세무회계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 관련해서 서류 정리하고 변호사 밑에서 일 돕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 좋아. 인상이 좋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전 처음에 기가 좀 죽어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사람들이 질비했기 때문이었죠. 다들 멋지고 이쁘고 게다가 능력도 좋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전 기가 팍 죽었습니다. 제가 처음 담당한 여자 변호사님은 그런 절 못마땅하게 보더라고요. 아, 진짜 일 빠릿빠릿하게 못하네. 고졸이라고 했나요? 요즘 상고에서도 이런 서류 정리랑 간단한 세무는 다 배우지 않나?
이력서 보니까 상고 나왔더만. 거기서도 은행원 쪽으로 많이 빠지지 않나? 아, 답답해.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세요. 잘 좀 하라고. 매일 혼나는 저를 지켜보던 한 나이 지긋한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서 변호사, 요즘 기분 안 좋나 봐. 새로 들어온 알바생한테 좀 부드럽게 해줘봐. 아휴, 변호사님,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죠. 사건 순서대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정말.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런 건 비서 업무니까 알바생들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지. 어차피 서류 왔다 갔다 옮기고 스케줄 정리하는 것만 담당하는 애들이잖아. 결국 전 그 여자 변호사 담당에서 다른 남자 변호사 담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변호사님은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저기에 두시면 됩니다. 이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딱 사무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일했을까요? 저도 일하는 게 편해졌고 딱히 기눌릴 일도 없었어요. 어쩌면 다른 젊고 명문대 나온 잘난 변호사들보다는 수다분하고 나이도 좀 있고 아저씨 같은 변호사를 담당해서 마음이 편해진 걸 수도 있었고요. 그 변호사님은 집에도 잘 안 들어가셨어요. 늘 늦게까지 사건 관련 공부를 하시느라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있으셨죠. 저도 그런 변호사님을 따라 야근을 종종 했습니다. 하루는 변호사님이 출장을 갔다 온 뒤에 술에 잔뜩 취해서 사무실로 들어오신 겁니다. 평소엔 사적인 대화를 전혀 안 나누는 편인데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그렇게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받아줄만 했어요. 그냥 상사의 넋두리라고 생각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그런 넋두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지치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사정을 털어놓았죠. 너 요즘 일하는 거 어때? 로펌 쪽에 들어가서 일한다며. 거기 원래 엄청 들어가기 힘든 곳 아니야? 나야 뭐 알바인 거지. 근데 내 담당 변호사님이 진짜 술만 마시면 인생 한탄하고 자꾸 힘든 이야기만 해서 버티기 힘드네. 야, 그래도 투덜대지 말고 꾹 참고 다녀라. 어디 사회에서 변호사 만나기 쉬운 줄 아냐? 잘 보이면 너 인맥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좋잖아. 친구들은 대단히 현실적이었어요. 묘하게 변호사님과 그런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친해지는 느낌도 있었고요. 슬쩍슬쩍 저에게 먹으라고 간식 같은 것도 건네주셨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까요?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일 때문에 서울로 상경한 전 아빠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폐가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는 그 허름한 집에서 아빠는 딸에게 말하면 괜히 짐이 될까봐 간암을 숨기고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손을 쓰기 늦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이 정도 되면 고통이 상당히 심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어떤 마음으로 버티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의료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강한 진통제를 놔드리며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서 구멍이 났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빠는 일주일을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의 짐을 정리하려 집을 갔어요. 장판 밑에 깔려있던 아빠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들. 저를 위해서 모아두셨더라고요. 아빠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아빠는
장례식에 올 친구 하나 없었고요. 전 직장 담당 변호사님께 아빠의 부고로 인해 일주일간 휴가를 내겠다고 말했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장례식장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괜찮아, 서연 씨? 펑펑 울고 있던 절 변호사님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퇴근한 후 바로 저희 아빠 장례식에 3일 내내 와주셨어요. 정말 힘들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였지요. 사실 담당 변호사님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나이도 많고 스터분하고. 그 나이까지 장가 못 간 이유를 알 것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일만 딱 하고 집에도 안 가고 일 중독에 변호사였기에 다행이네 정도의 사람으로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다 마친 뒤 집에 들어오니 공허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인 아빠를 떠나보내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생각만 하고 지냈죠. 회사에도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셔서 힘든 건 알겠는데 일주일만 더 쉬고 다시 와서 일해. 이럴 때일수록 바쁘게 일해야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 안 구하고 서연 씨 계속 쓸 거니까 딱 일주일만 더 쉬고 와. 변호사님은 저를 붙잡으셨어요. 결국 일주일 뒤 다시 재출근을 하게 된 저는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일을 하게 되었죠. 한 달 정도 지나니 조금 버틸만 해지더군요. 사건들이 너무 많아 함께 야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서연 씨, 이젠 좀 괜찮아? 그 말을 들은 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었어요. 당황한 변호사님이 손수건을 건네주시고 전 말도 못할 정도로 꺽꺽대며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었나 보네.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사 먹자. 그날 사단이 벌어진 거였어요. 술이 들어가다 보니 변호사님과 인생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12년 동안 사법고시만 준비하느라 남들이 다 하는 연애, 결혼, 자식, 그 어느 하나 해내지 못했다면서 서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패한 인생이고 어릴 때부터 죽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서요. 변호사고 뭐고 다 부질없다며 말씀하시길래 되려 제가 변호사님을 달래드렸습니다. 저도 술을 마시니 취기가 올라왔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밤새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깊은 관계를 나누게 된 거죠. 다음날 회사에 가서 변호사님 얼굴을 보려고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오히려 변호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을 하시더라고요. 술을 안 마신 변호사님은 이성 그 자체였습니다. 몇 주 뒤 생리 날짜가 다가왔는데도 생리를 안 하길래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머리도 너무 아프고 식은땀도 나고 몸이 이상하길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약사님, 혹시 이거 테스트기 정확한 건가요? 희미하게라도 두 줄이 보이면 거의 정확한 거예요. 완전 확실히 알고 싶으면 부인과 가면 되고요. 집에 가서 테스트기를 한 전 뒤통수를 한 대 팍 맞은 느낌이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네요. 두 줄이더라고요.
하룻밤의 실수가 임신까지 된 거였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친구에게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미쳤어? 임신을 했다고? 야,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남자친구도 없던 애가 갑자기 무슨 임신이야. 그래서 애 아빠는 누군데? 몰라.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애 아빠 누군지 말해. 설마 너 클럽 같은 데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애 아빠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럼 누군데? 아니, 같이 일하는 내 담당 변호사님. 뭐라고? 제 친구는 화들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40살 넘고 머리도 까지고 그런 아저씨의 아이를 가지게 될 줄 몰랐다. 친구는 한숨을 푹 쉬었죠. 야, 차라리 잘 됐네. 아무리 못생기고 아저씨라고 해도 변호사잖아. 너 가난 지긋지긋하다며. 변호사랑 결혼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일단 임신 사실을 알리고 아이 키우겠다고 해. 다음 날 모두가 퇴근하고 변호사님 혼자 남아 일을 할 때 저는 조심스럽게 변호사님을 불러냈습니다. 변호사님, 들을 말씀이 있어요. 뭐 때문이지? 저 임신했어요. 컴퓨터를 바라보며 키보드를 치던 변호사님이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한숨을 푹 쉰 변호사님은 지워야지. 키울 순 없잖아. 나 결혼 생각도 없고 아이는 더더욱 생각도 없었어. 내 팔자에 결혼은 없다는 거 나도 잘 알거든. 괜히 팔자 뒤집겠다고 허튼 짓 하다가 더 큰 탈 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 돈은 내가 대줄 테니 서연 씨가 병원 알아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콩알만큼 작은 아이였지만 내 뱃속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성애가 생겼습니다. 전 아이 못 지우겠다고 말했고 어떻게든 키우겠다고 했어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거의 상주 노릇을 해주신 변호사님에 대한 감사함을 연애 감정으로 착각한 제가 바보 같은 거였죠. 전 혼자 미혼모 시설도 알아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변호사 상대로 양육비나 돈 관련 소송을 해봤자 이길 자신이 없어서 싸울 자신도 없었어요. 대신 문자만 남겨놨죠.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미혼모 시설에 가서 키우던 알바를 하던 어떻게든 키워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루 뒤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이를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퇴사를 했고 변호사님과 함께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아이 생각하면 기분은 좋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난 고졸에 아빠 엄마도 없는 고아와도 다름없는 인생인데 시댁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할까. 그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라도 변호사 아들을 고졸 출신 띠동갑보다 훨씬 더 어린 아가씨한테 장가 보내기 싫을 것 같았어요. 전 싸대기라도 맞을 각오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세상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문전박대 당하고 무릎 꿇고 아이만은 키우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할 생각까지 다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시며 아이고, 너무나도 참한 어린 아가씨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된 거야. 아들, 섹시한테 잘해줘 좀. 어머님은 제 손을 당신 두 손으로 꼭 포개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울컥 할 뻔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서요.
어머님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장을 봐서 진수성찬을 차리셨다고 하셨어요. 식탁에 앉은 전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죄송스러워서요. 눈치 보지 말고 팍팍 먹어요. 아유, 예뻐라. 어떻게 우리 아들을 만날 생각을 다 했을까? 너무 고마워서 어쩜 좋아. 되려 시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눈치였죠. 생각보다 너무나도 따뜻한 어머님이 반응에 전 앞으로 하게 될 결혼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한숨 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만 보고도 결혼 생활 버틸 수 있겠다 싶었죠. 시댁 쪽에서 앞으로 살게 될 집과 결혼 비용 등등을 전부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다른 걱정은 절대 하지 말고 오로지 아이 키우는 생각만 하라고 하셨고요. 남편은 무뚝뚝하게 밥을 먹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원래는 저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연애 이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벅찬 결혼식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이것도 내 운명인가 보다. 내게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예비 신랑이 집으로 들어간 전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받아보니 남편의 사촌동생이라고 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사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을 술 먹고 얼핏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연락드렸죠? 우리 오빠랑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우선 임신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해요. 아,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변호사님 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어서. 아, 그래요? 언제부터 연애한 건데요? 연애는 아니고 사실은 사고 쳐서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예비 시동생 되시는 분에게요. 저도 거짓말을 잘 못 치는 성격이라서 말하다 보니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술술 말하게 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듣던 예비 시동생은 점점 목소리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연애 기간도 없었고 우리 오빠, 그리고 이모에 대해서 알 시간도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고 결혼해서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 알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요. 오늘 혹시 11시에 여기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위치는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네? 그냥 전화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오빠가 변호사잖아요. 물증 같은 거 남겨놓으면 저도 불안하니까 그냥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으로 받은 주소가 담긴 쪽지. 불안한 마음에 전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한강 변두리였습니다. 그쪽에 익숙한 차 한 대 보이더라고요. 번호판을 보니 변호사님이 차였어요. 깜짝 놀란 전 그 차로 황급히 걸어갔죠. 서서히 가까이 가니 들리는 신음소리. 예비 신랑은 차 안에서 한 여자와 뜨거운 김을 뿜어내며 심은 소리를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막상 그런 사건을 눈앞에서 보니까 온몸이 경직되고 움직여지지도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내 존재가 들킬까봐 대로변으로 가서 택시를 불러 집으로 겨우 왔고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도 섣불리 조언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오빠의 사촌동생이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연애하다가 혼전 임신한 것도 아니고 사고 쳐서 혼전 임신한 거에다가
변호사님도 아이를 지우라고 했으니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은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파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동생에게 문자도 보냈어요. 알려주고 싶어한 게 이거였군요.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결혼 직전까지도 하룻밤을 보낼 정도로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는 혼자서 어떻게든 키워봐야죠. 변호사님이 집에서 저희 짐을 바리바리 싸서 전 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화했죠. 미안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파혼하자. 당신한테 여자 있다는 거 알았고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도 대충 알고 있으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아이한테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좋은 아빠가 되기엔 당신이 너무 결혼과 아이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것 같아. 어머님한텐 그냥 성격 차이로 파혼 결정했다고 할게. 어머님한테까지 상처 주고 싶진 않아. 그래도 어머님은 내게 잘해주셨으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라니. 누가 대체 그런 말을 한 건데? 어? 당신 사촌 여동생이 나한테 전화 왔어. 걔가 전화를 했다고? 뭐라는데? 걔가 어디까지 말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이때부터 뭔가 찔리는 게 있었던 모양인 거죠.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봤어. 한강에서. 당신이 당신 차 안에서 했던 짓거리들. 전 어머님에게도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거짓말하기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주신 어머님에게 상처를 주기는 싫더라고요. 아들이 바람펴서 예비 며느리가 파혼을 선언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게 더 덜 아프실 것 같아서요. 어머님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결혼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까 핸드폰 보니 아들한테도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던데 너네 싸운 거니? 죄송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어머님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지 말라고 저를 말렸지만 전 마음을 굳게 먹은 뒤였어요. 저희 전화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어머님은 예비 신랑이 회사까지 찾아가서 막 뭐라고 했나 봐요. 결국 그날 저녁 어머님네 댁에서 모두 모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댁에 도착하니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사촌동생이었죠. 전화로만 이야기를 해서 얼굴은 모르는 상태였는데 아주 마르고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뭔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상상하던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파혼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동생이 씩 하고 웃더라고요. 너희 성격 차이로 파혼 결정한 거 아닌 거 다 알아.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난 걸 봤다며. 내가 정말 아들놈 때문에 속 썩어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날 봐서라도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은 시동생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넌 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피땀 흘려 거두어 키웠더만 어떻게 맨날 집안에 풀나만 일으키니? 너랑 연 끊고 살려고 했다가 안 되겠어서 오늘 너 부른 거다. 도대체가 네 오빠 와이프 될 사람한테 어떤 말을 전화로 했길래 이렇게 착한 아이가 변심을 한 거야? 제가 어디까지 말했을 것 같은데요, 이모?
괴바라진 눈빛으로 어머님을 째려보는 시동생의 표정에 섬뜩함을 느꼈어요. 시동생은 돌아가신 남편이 작은 이모가 재혼할 때 얻은 아이였죠.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고 새 이모부가 데리고 온 자식이었던 거죠.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떠난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카를 안타까운 마음에 거두어들였는데 모종의 이유로 어머님과 연을 끊고 집을 나가 살았다는 겁니다. 시동생은 오빠가 말해봐. 왜 나만 맨날 못된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재산 이모가 다 가지고 가서 나 20살 되고선 절반밖에 안 줬잖아. 그리고는 뭐?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욕했지? 분에 찬 시동생은 흥분을 멈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변호사님이 시동생 입을 틀어막고 집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날 한강에서 오빠랑 잔 여자가 나예요. 내가 다 말해줄게. 내가 이것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오빠랑 16살 때 안방에서 잤어. 그러다 일찍 집에 온 이모한테 걸렸고 그때 난 이 집안에서 쫓겨났고 그 일 때문에 성인 되고 나서 우리 엄마 아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 절반밖에 못 받았거든. 내 동생 보험금은 내가 가지고 간다나 뭐라나. 네 아빠 보험금만 가지고 가라고 그러던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랑은 자신이 친척 동생과 몸을 나눈 그런 쓰레기 놈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하지만 소설 속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를 들은 전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사법 공부하면서 사람도 안 만나고 외로우니까 사촌 동생이 생각이 났던 거고 어머님 몰래 둘이 다시 연락이 되어 몸을 나누며 정을 키워갔대요. 남들이 들으면 손가락질할 관계이니 쉬쉬하면서 만나다가 예비 남편은 혼기를 놓쳐버린 거였고요. 내가 변호사만 되면 돈 벌어서 우리 시골에서 조용하게 살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둘이 가서 평생을 기약하자던 사촌 오빠의 말은 변호사가 된 뒤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버린 거고 배신감을 느낀 시동생은 분노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사촌 오빠가 한 여자랑 결혼한다는 사실을 친척들을 통해서 듣게 된 사촌 오빠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비밀로 할 테니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보내자고 제안한 거고 그날 저를 불렀던 겁니다. 이 모든 게 시동생의 계획하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질투를 넘어선 분노가 온 집안을 파국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혼한다는 소식에 시동생이 씩 웃었던 거더라고요. 전 남편과 시동생의 뺨을 한 대씩 나란히 갈겼습니다. 둘이 올드보이 영화 찍니? 살다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 어머님은 조카 머리채를 쥐어잡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굴러들어온 년이 우리 집안을 아주 풍비박살내는구나. 우리 집안 피 한 방울 안 섞인 고약한 꼬리 9개 달린 금요 같은 년. 넌 네 아빠 따라서 하늘나라 진작에 갔어야 했어. 우리 아들 인생 쥐 파먹은 것. 내가 아들 인생 쥐 파먹었다고? 어린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방으로 들어와서 몸 먼저 만진 게 누군데? 아무것도 몰랐던 난 그게 사랑인 줄 알았고 소나기에 놀아난 건 이모가 아니라 나라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가장 쓰레기는 시동생도 어머님도 아닌 바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사리 분별 다 할 줄 아는 나이였던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욕에 못 이겨 지 사촌 동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범한 고약한 것. 전 예비 신랑이 얼마 안 남은 정수리 머리를 쥐어뜯으며 평생 해본 적 없던 10원짜리 욕들을 막 쏟아냈네요. 그날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고 몇 시간 내내 고함을 지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전 실신하기 직전이었어요. 그곳을 얼레벌레 탈출한 전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저를 마중 나온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어요. 의사는 임신 초기인데 이렇게 무리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혈압 이상으로 쓰러지셨어요. 정말 큰일 나요. 아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하시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따로 약 처방은 안 나갈 거고 탈수 증상이 좀 있으셔서 수액 놔드릴 거예요. 친구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녹초가 되어서 나타나냐고 저에게 물었죠. 내가 너한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줘도 너가 믿을지 모르겠다. 나 또한 믿기지가 않는 일이라서. 다 믿을 테니까 좀 말해봐. 상황을 알아야 나도 너한테 도움이 돼주지. 전 제가 지금까지 쓴 이야기들을 친구에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와,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너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그런데 아이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내가 안 괜찮으면 아이는 큰일 나니까.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며 전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제 집안 사정까지 전부 아는 친구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낳은 아이를 데리고 아빠와 엄마가 계시는 선산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죠. 엄마 아빠 나왔어. 미안해. 하나뿐인 딸내미가 이렇게 사고치고 손주를 안겨드리게 해서 한참을 울다 나왔습니다. 다행히 미혼모 시설 쪽에서 법률 관련 지원을 해주는 단체를 소개시켜 주었고 전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 소송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변호사여도 다행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었기에 소송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잘 풀려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아이 아빠는 저에게 그래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어머님도 저에게 전화가 여러 통 왔었어요. 저는 일부러 다 차단했습니다. 괜히 어머님만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도 편견 없이 고졸인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며느리로 맞이할 준비를 진심을 다해서 하셨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된 거였잖아요. 남편이 별로여도 어머님만 보고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갔던 상황이었기에 그만큼 더 모질게 끊어냈습니다. 아이 낳고 초반에는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산후 우울증도 오고 아이랑 함께 그냥 삶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낳은 정이 아니라 키운 정이라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아이가 웃는 모습, 분유 먹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싹 잊고 배고픈 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아이를 낳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하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아. 다행히 아이 아빠는 양심은 있었습니다. 양육비만큼은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보내주었고요. 그리고 종종 어머님 성함으로 제 통장에 소정의 돈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손주가 걱정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겠죠. 그래도 시댁 쪽 사람들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촌 여동생은 어떻게 된지도 저도 잘 몰라요. 같은 여자로서 생각해보면 그 아이의 인생도 참 딱하더라고요. 아이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지만 왠지 모를 측은함과 딱한 감정이 느껴져 어디에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파혼 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몇 달 뒤 아이는 유치원을 갈 나이가 되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일입니다. 저의 목표는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할 때까지 제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전 비록 파혼을 했지만 결혼식을 준비할 때 부모님 좌석에 누구를 앉혀야 하나 고민이 정말 컸거든요. 우리 아들한테만큼은 그런 고민을 안겨주기 싫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죠? 건강도 해야 하고요. 며칠 뒤면 추석인데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추석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이렇게 생각 정리도 할 겸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마음에 이따금씩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인생인 것 같기도 해요. 되돌아보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참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힘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여자의 사연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힘들지만 사는 여자도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요즘 간절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올 추석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진또배기 신청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